네, 4월 2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잔뜩 흐립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나요? 제작진께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취재 편의점 1차 노미님이십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용남, 하남, 가남에서 평택, 간남으로 바뀌었네요. 항상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고국 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장 기자님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봉남님도 오늘도 출첵입니다. 기자님 취재로 오늘도 출발. 이거 저기 흉내내야 되는데 그 누구죠? 개그맨. 네, 저하고 동갑인지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김용남 후보자님 화이팅 수고하십니다. 네, 기자님 오늘은 비염이 어떠신가요? 어제는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어요. 송화가루가 너무 많았어요 하셨는데요. 어쩌면 제 마음을 이렇게 네, 약을 먹었답니다. 예, 비염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었답니다. 요새처럼 이렇게 꽃가루 알러지 저처럼 있는 분들은 요때는 약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서울은 나은 편이에요. 제가 북경에 살 때는 눈 온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만큼씩 그 거리에 그 꽃가루 더미가 이렇게 공처럼 정말 다녀요. 좀 뻥을 MSG를 좀 치면 진짜 공처럼 굴러다닌다. 근데 북경 사시는 분들 아마 애청자분들 가운데 계실 텐데 맞아요 하실 겁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서울에 그렇게 꽃가루가 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 유독 꽃가루가 매우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노미님께서 올 10월에 서울에 오시겠다고 히로에락님 말씀하신 담양 메카세타이어랑 대전 장태산을 10월에 꼭 가보려고 해요. 혹시 서울에 오십니까? 한국에 오십니까? 예. 그렇다면, 네, 박명수, 감사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 취재 편의점에 초대해서 저희가 근사한 식사라도 좀 대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민주당 후보 공천받아 나오고 조국 나오고 뭐 하정우 수석 가능성 있습니까? 박민식 하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은 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AI 미래 기획 수석이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전재장의 러브콜을 몇 번 했고 본인도 청와대 아닌 다른 곳에서 뭐 역할이 있다면 국회와도 역할이 있겠죠. 뭐 그런 쪽에 그쵸. 인공지능 쪽에 뭐 그런 입법도 본인이 더 잘 알 테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하정우 수석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다 현장에서. 진짜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구덕고등학교 그쪽에 전대수 장관 후배예요. 네. 참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2시간가량 하면서 제가 하정우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바로 하정우 수석 아니냐.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벌써 4주 전입니다. 취재 편의점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대로 하정우 AI 수석이 이번 부선 북갑 재보선 출마를 위해서 청와대를 떠납니다. 아마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 9시 40분경에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오전 9시 40분 무렵에 춘추관에 들러서 기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석별회정을 나누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도 궁금한데요. 오늘 그 방송 마치고 춘추관에 가서 기자들에게 물어봐서 하정우 수석이 무슨 얘기 하더냐 제가 종합해서 내일 또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첫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한 달 내내 하정우 수석 출마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했던 수많은 설화들이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컨셉으로 지난 시기 하정우 수석과 나눈 대화 한 토막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요, 그 지난 6일 김두관 전 지사 출연 이후에 하 수석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출마하시는 겁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첫 번째 반응은 당에 좀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정치부 기자 1년 차, 2년 차만 되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바로 간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간파가 바로 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저 출마할 거예요. 네, 이런 뜻이지 않은 한 청와대 AI 수석이 청와대 당국자가 당에 물어봐달라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출마를 안 할 요량이라면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첫 반응이 당에 좀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실제 정치권에서 곤란한 질문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요령이 있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법정 대응하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아주 그 포멀한 입장을 이렇게 냅니다. 아예 전화를 안 받거나 예를 들어서 카톡이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읽지 않은 표시로 나오게 만드는 것도 정치인들의 대응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인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당에 문의를 해달라는 얘기는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좀 지나서 다시 한번 또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거 정무수석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또 재차 얘기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당에 문의해달라 그러면 이거 너무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쿠션을 좀 돌려서 정무수석 거쳐서 당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열심히 취재하는 제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또 정무수석에게 연락을 했죠. 홍익표 수석 껄껄 웃으면서 던진 첫 마디는 나는 찬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 수석 발언 두고 홍익표 수석하고 제가 한참 동안이나 웃었었는데요. 이 자체로는 하정우 수석이라는 사람이 정치 문법에는 아직은 생경한 정치 초보, 풋풋한 정치 초년생이다. 이런 인상을 가득 풍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사실 누구에게 떠밀어서도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직 정치가 서툴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수석 어디서 지금 뭐 자꾸 그 바람 불고 그러는데 흔들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도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국무회의석상 기억하시죠? 오늘 또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국무회의 라이브가 함께 방송이 되니까요. 국무회의까지 굳이 가지 마시고 취재 편의점을 통해서 한 번에 두 방송을 동시에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하정우 수석은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통해서 출마 결심이 이미 교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제가 청와대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하정우 수석 출마 문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하정우의 정치할 결심은 생각보다 어제 오늘 갑자기 결정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또는 관계자들을 두루 취재해 보면 이렇게 하정우 수석 정치하려고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정우 수석 출마하려고 준비한 거 굉장히 오래된 거죠.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예. 왜냐하면 당국자들이라 개인의 정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은 있지만 말은 하기 굉장히 곤란한 뭐 이런 태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수석뿐만 아니라 전운수 대변인,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대로 저희 취재 편의점 이번에 다 마쳤습니다. 네. 전운수 대변인도 오늘 하정우 수석과 함께 청와대를 떠나면서 아마도 아산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전운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울산 남갑에 도전했다 좌절했죠. 그리고 상대당 후보였던 김상욱 의원이 파란만장한 상황을 거쳐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하면서 사실상 지역위원회가 김상욱 의원에게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국회의원 출마 결심을 이미 마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제는 수도권만 발표를 했는데요. 29일 국회의원 총사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 무렵에서 아마 다 모든 것이 발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운수 대변인 원래 부대변인이었다가 대변인으로 승진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1984년생이고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2살 때부터 울산에서 살았습니다. 울산에서 초중고 다 졸업하고 대학을 공주교대로 진학을 해서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 첫 발을 뗀 분인데요. 5년 정도 교사 생활하다가 2015년 변시에 합격해서 울산 지역 인권 변호사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충남 아산 을구에서 전운수 대변인이 먹힐까 하는 점인데요. 역대 선거를 쭉 분석을 해보면 충남 아산 을은 적어도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이 생겼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형성되었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와 어마어마한 신도시더라고요. 천안 아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이 빽빽한 아파트 숲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산이 절대 아니다. 강남 같았어요. 실제로. 예.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한 상태에서 주거와 상업 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정착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폭넓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정우 전운수 두 청와대 인사에 이어서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도 어제 저녁 발표가 됐습니다. 안산 갑구에 전략 공천이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했던 김용전 부원장은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주변 전략단위 취재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혹여 빌미를 주어서 영남권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특히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 그리고 영남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당층으로 빠져나간 유권자들이 상당합니다. 30%대에 근접한 수치도 조사가 되는데요. 지난주 NBS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이 무당층이 어디로부터 파생되었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한 유권자층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한 이 무당층이 민주당으로 바로 갈까요? 아니면 무당층에 있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유턴하게 될까요? 지난 선거 패턴을 뭐 잠시 후에 우리가 김봉신 대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제가 선거 보도를 취재한 입장에서 볼 때 대개의 경우에는 국힘으로 유턴을 하게 됩니다. 보수당으로 유턴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중도 우, 중도 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양쪽에 있는 분들이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 쪽으로 그리고 또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국힘으로 이제 수렴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파가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이광재 전 지사는 경기도 하남갑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은 평택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제가 대체로 다 맞췄거든요.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공관위가 막판까지 가장 고심했던 수도권 지역은 평택을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광재 지사가 또 김용남 전 의원도 나 평택을만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 이유는 바로 조국 대표 때문인 것이죠. 이광재 전 지사 쪽 취재를 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평택에 가서 조국하고 붙으라고 할 수가 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일설. 첫 번째, 그럴 거면 차라리 이번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차라리 분당에 남겠다. 2년 금방 간다. 현재 분당 분위기 나쁘지 않다. 강원도지사 후보도 양보했는데 평택을이 웬 말이냐. 우리끼리 싸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제가 말을 옮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의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절대로 평택을은 가지 않겠다. 평택을 갈 바엔 차라리 그냥 분당에 남을 거고 이번 재보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아마도 김용남 의원이 가게 된 것 같은데요. 김용남 전 의원도 여러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난색을 표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입인사인데 그래도 영입인사 불러놓고 사지로 모는 건 또 무슨 경우냐, 이런 속상한 발언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당이 결심하면 나는 어디든 간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용남 가남 하남인데 왜 평택 가라고 하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일단 아시는 것처럼 선거는 일단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후보들끼리는 피철철입니다. 예. 그야말로 마지막 한 표가 자신에게 오기까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이제 선거보도하면서 옆에서 지켜보면 왕왕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일단 시작되면 이거는 피철철이다. 누구도 상대를 우리 함께 해요 이렇게 우애 있게 하는 경우를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정당 내부 경선에서부터 파열음이 시작되고요. 국민의힘 보십시오. 지금 보면 저게 2007년, 2008년 소위 얘기하는 친이 친박계 갈등이 오늘까지 오는 거거든요. 최소 30년 한 세대는 가는 게 갈등이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안에서 또는 조국혁신당 안에서 원래 합당하기로 했던 양당이었던 거죠. 물론 무산은 됐습니다만, 그리고 이 합당이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평택을의 전투라고 해야 되겠죠. 평택을 대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전망도 생깁니다. 단일화 변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유는 이 평택 을구 지역에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유이동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정치권 안에 있습니다. 평택을의 30%는 유이동이 먹고 들어간다. 예. 이 무슨 얘기냐면 민주진보 진영에게 결단코 만만한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거기 단일화해야 될걸요? 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제 프레시안에서 여론조사를 했던데요. 쭉 이어집니다. 그 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볼 때 단일화 없이 고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냐, 아마 치열하게, 아마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여론조사가 각 당에서 돌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론조사 상황이 종합이 돼서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오차범위내 접전, 오차범위내의 그 국힘 쪽이 우세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아마도 단일화는 상수가 될 거다. 오자구도에서 끝까지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사실입니다. 물론 평택 병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평택이 과거하고 달리 유권자 지형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꼭 단일화하지 않아도 민주당 후보라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창에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김재현 진보당 대표 이 3자 간의 단일화 하지 않고 이 산을 넘을 수 있겠나? 넘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의 고위 관계자도 취재했습니다. 평택을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은 쪽이기도 하죠. 일단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1차로는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고요. 1차 평가 윤곽이 드러나면 오자구도로도 가능한 선거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후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 없이 오자구도로 돌파 가능하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재현 진보당 대표는 민주진보 단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거보도 취재하는 초반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진보당의 선거 전략은 민주당을 향한 거죠. 울산 줄게 평택 나오. 그러니까 울산시장 단일화를 진보당이 해줄 터이니 평택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김재현 후보에게 단일화해달라라는 요구인데요. 이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울산 지역 단위에서 지역별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평택에서도 지금 진보당은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나 또 조국혁신당 양당이 여론조사를 돌려봐서 오자구도로 돌파 가능하다 그러면 하다가 막판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반에는 각자 열심히 뛰다가 5월 중하순 이 선거가 임박한 마지막 주에 여론조사를 돌려서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제 촉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 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용전 부원장이 강력히 출마를 희망했던 경기 안산 갑은 김남국 전 대변인이 공천장을 주게 됐습니다. 김남국 대변인보다 더 유명한 게 훈식이 형이 됐어요.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훈식이 형 어떻게 된 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냥 우스개 농담으로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청년 정치인으로 21대 안산 단원을에 이어서 다시 국회로 입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정치를 펴나가게 될지 취재 편의점 추후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은수 대변인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심정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제가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 무려 내리 3선을 아산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나 아주 공식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용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열린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내용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라는 기사의 링크를 보내준 것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따라서 민정수석실을 포함해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적 당부만 있었다는 건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전은수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모시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두 14개의 재보선 지역의 전략공천이 대략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광주 광산을 민영배의 그
통합 광주 특별시장 후보로 되면서 이 지역구가 비게 되죠. 이 지역에 또 누가 가게 될까? 또 전북지사 후보로 나서게 된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여긴 또 누가 가게 될지. 그밖에 제주, 서귀포,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박수현 대변인이죠. 그리고 대구, 달성 추경호 의원 여기는 이제 국힘의 이진숙 후보가 아주 유력해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후보를 내세우게 될지 홍일학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낼지 추후 취재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내란 당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범죄의 증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김영현, 노상원 등의 일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대거 체포, 구금, 고문하면서 약물을 이용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건에는 협상과 포섭 1단계, 2단계 신체적 고문, 3단계 정신적 고문, 4단계 자복 유도제를 통한 무저항 상태로의 굴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조작하는 계획입니다. 벤조디아제핀, 이것은 저항 의지를 떨어뜨리고 새로운 일을 기억하는 능력을 떨어뜨려서 전향성 기억장애라고 합니다. 사람을 멍한 상태로 만들어 수능적인 상태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싫다, 아니다, 나는 변호사를 원한다, 이런 말조차 기본적인 권리 주장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노상원, 김영현과 그 일당이 이 실행을 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계엄을 앞두고 비상계엄 준비를 하는데 혼자 궁금해서 작성한 문건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특검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실제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국회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입니다. 12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내란을 일으켰던 군부가 자백유도제를 검토했었다라는 문건을 공개했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설마 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저런 문건을 공개했을 때는 당연히 정부에서 검토했던 문건이겠거니 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요. 이 관련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죠. 사실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에 우리가 야구방망이 케이블 타이 나왔을 때도 너무나 끔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끌려가서 케이블 타이에 손발 묶이고 야구방망이로 얻어맞고 진술 강요 받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때만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당시에 이 자백 유도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던 사람은 노상원이다라는 얘기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자백 유도제가 검토됐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실제 문상호 전 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백유도제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된 약물엔 신경 전달 물질의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마취제와 신정작용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전쟁통에 그리고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이 자백유도제가 사용됐었다 이런 주장은 있지만 실제 사용됐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록은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불명의 약물을 투여하기로 하고
계엄 후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했다. 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끔찍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맡아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다. 매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었다. 예를 들어서 내란이 성공해서 지금 이 순간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상원 자체가 이런 기획을 했다면 그 스스로 내란의 끔찍한 고문 기획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근한과 무엇이 다르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특검은 조만간 문상호 전 사령관을 소환해서 관련 내용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퀵 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